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사떨기의 윤홍섭, 이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6월이었죠.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4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투자자 약정 회계 처리, 전환사채 발행과 투자 회계 처리, 그리고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그리고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 처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회계 기준을 지켜달라라고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요. 이번 4대 회계 이슈는 사실 기존에도 언급했었던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급자 금융약정은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회계 처리, 그리고 실제 공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팩토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건을 판매한 회사가 매출 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팩토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공급자 금융은 좀 생소합니다. 보통 이제 역팩토링, 리버스 팩토링이다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팩토링이 돈이 급한 이 공급자가 이 금융의 주인공이라면은 역팩토링은 이제 신용도가 높은 구매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 흐름은 비슷하지만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조금 쉽게 이해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쓰는 신용카드나 요즘 이제 많이들 하시는 BNPL, Buy Now, Pay Later와 같은 그런 개념과 좀 유사한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쿠팡 같은 가게의 공급자들에게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은 카드사 혹은 카드사의 주거래 은행이 이 공급자인 가게 주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게 되주죠. 구매 대금 지급하게 되주고 우리는 약 한 달 뒤에 혹은 정해진 기한 내에서 카드사에 대금을 갖게 되고 이 공급자 금융도 개념적으로 좀 유사하게 됩니다. 즉 구매기업이 공급자에게 물건을 받게 되면은 은행이 협력사에게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고 이 구매기업이 나중에 본인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기일에 은행에 그 구매 대금을 갚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이제 공급자 금융약정은 흔히들 이제 구매 전용 카드라던가 구매론, 상생 결제 시스템, 또 매입 채무 금융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실무에서 불리우게 됩니다. 협력사는 돈을 바로 받아서 줬고 구매 기업은 대금 지급을 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서로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취지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11월에 이제 발표된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논문을 봐도 이 공급자 금융시장의 성장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공급자 금융시장 규모가 약 2,800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적용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공급자와 구매기업이 모두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제도가 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정을 해서 중점 심사 대상이 된 걸까요? 바로 이 제도의 위험성인 즉 숨겨진 부채가 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우발부채. 회계적으로 보면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사실상 단기 차입금, 즉 빚인데 이걸 그냥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외상값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우발부채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이 공급자 금융약정과 관련해서 좀 생소하시니까 먼저 문제가 됐던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18년 영국 2위 시설관리 회사였던 캐릴리언의 파산이 이 역팩토링을 통한 회계 부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릴리언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매기업으로 2013년부터 역팩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겉으로는 협력업체가 수수료를 내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30일이던 지급 기일을 120일까지 늘리면서 현금 유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합니다. 구매기업이었던 캐릴리언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금을 최대한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지급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 니즈가 좀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내고 은행을 통한 조기 지급을 선택해야 했던 건데요. 캐릴리언은 이 채무를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융부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기타 채무로 처리해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회사가 그래도 재무 건전성이 괜찮겠다 혹은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후 이제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회사가 재무제표상 은행 차입금을 1억 4,800만 파운드로 계산했으나 역팩토링을 통해서 은행에 상환해야 할 잠재부채를 추가해보니 4억 9,8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추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금융부채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의
상환에 대한 부채가 실제 재무제표 계산된 것보다 한 4배 정도 컸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캐릴리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실적 악화, 그리고 숨겨져 있던 이 부채가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회사는 이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2018년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차입금을 숨겨서 시간을 벌고 이를 영업 성과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쓰였던 건데요. 이후 이제 IFRS에서도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의 상세 내역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영향을 주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자 금융 약정 이런 것들 때문에 숨겨진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뇌관이 돼서 기업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재무제표에 꼼꼼하게 공시라도 해라, 공개를 해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IFRS 기준도 바뀌게 되고 요즘 요 금융 시스템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될지 좀 말씀드려볼까요? 관련 부채들에 대한 계약 내용들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공급자 금융 약정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언제까지 이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지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금융과 관련해서 담보와 보증은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회계연도 기초와 기말 시점을 모두 보여줘서 그 순간 증감을 좀 표시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상에서 이 항목이 어떤 계정으로 인식되었는지까지도 앞으로 주석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금융을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 프로그램을 쓴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를 구분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일반적인 외상, 그러니까 매입 채무, 일반 매입 채무와 비교해서 이 공급자 금융을 통해서 발생한 부채가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는지도 혹은 지급기일까지도 비교 공시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나 회계 이용자들이 이 회사가 빚을 얼마나 어떻게 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공시하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트에 공시된 사례를 좀 봐봤는데 우리나라 상장사의 경우에도 최근부터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주석들을 쓰고 공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LG화학의 경우에는 현재 체결하고 있는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사항을 우발부채 주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약정별로 대상한 금액이라든지 그 계정명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인 유나이티드 주식회사가 있는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도 공급자 금융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금액과 또 그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부채 금액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약정된 금액 대비 실제 지급된 금액을 파악해가지고 일반 매입 채무와 지급기일의 차이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사례를 보면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한 이자율의 범위라든지 현재 약정 중인 매입 채무와 차입금의 금액, 이자 지급기일 그리고 관련 비현금 변동에 대한 사항까지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매입 채무가 한 12조 원 정도인데 약 한 4.9조 원이 공급자 금융 약정을 맺은 부채로 그 비중이 꽤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세한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부채 성격을 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공급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새로운 금융기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럴 때마다 회계 기준도 시대의 이제 변화에 발맞춰서 진화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 중점 심사 대상이 지정이 된 것은 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숨겨진 부채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도 결국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번 2025년도 회계 감리에서 보겠다는 거고 이는 단순히 이제 회계가 어떤 숫자를 정리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제 기업의 실제 모습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언어로 보여주는 그런 증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회계라는 게 또 책임도 크고 그 의미도 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뭔가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러한 노력들이 좀 더 우리 시장을 좀 더 투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재무제표 싹돌기도 다음 편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사들기 이승훈 민홍섭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